2019년 11월 14일 밤 8시 45분입니다. 지금 그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홍콩 시위를 자유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한다 라고는 이 성명서를 붙이고 하니까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지금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뭐 한 6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죠. 이 유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대자보를 찢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한국 학생들은 그걸 막으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대치하는 그런 긴장감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뜯어내는 명분으로 이 중국 학생들이 하는 말이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또는 홍콩은 영원히 중국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대치를 하고 하는 그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정 간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정말 그 이 땅에 뭐 이 땅이라는 거는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는 이 내정 간섭은 정말 누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제 영상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고종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의 격변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 같은 이 쩌리 유튜브가 무슨 그런 보람을 느끼겠냐고 하겠지만 제 나름에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준다는 게 저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더 그런 영상을 올릴 수 없겠느냐라고 하던데, 제가 그 KBS의 그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뭐 친일파에 대해서 3부작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소속 그 기자들이에요. 그렇게 찍는다고 하던데, 그걸 제가 보면서 리뷰를 해볼까 하다가 2차 저차 하던 판에 그 영상은 뭐 다음에 본다 치더라도 그 최근에 중국 학생들의 그런 노골적으로 한국 학생들과 대치하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압해 주겠다라는 핑계로 물론 이제 조선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핑계 삼아서 이제 1882년도에 한성 방위 책임자라는 명분으로 위안스카이가 들어옵니다. 위안스카이가 들어와 가지고 14년 동안 조선에서 총독 노릇을 해요. 조선 총독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총독이라고 하면 꼭 일본만을 칭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먼저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하는데 얘가 이 위안스카이가 원세계입니다.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23살이에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다 그래요. 중국에 싸가지 없음은 제가 지난번에 임진왜란 관련된 그 발언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는 명나라가 지나간 자리는 찬비수로 긁은 듯 그렇게 피폐해졌다 그러죠. 오히려 일본군이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피해를 남기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고, 또 그 서해 류승룡이 쓴 그 징비록에도 보면은 그 명나라 군에 밥을 갖다 대는 거, 군량미 갖다 대는데 정말 이 서해 류승룡이 굳은 그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내용의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도와주러 온 건지 이거는 삥 뜯으러 온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사실은 그 임진왜란은 잠깐 옆길로 빠지자면 조선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본의 야욕이 물론 있고 일본과 명나라의 조선 분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조선은 강대국에 의해서
쪼개질 그런 운명에 있었던 나라인 거죠. 그 뒤에 400년, 500년 지난 뒤에도 정신 안 차리고 살다가 일본에게 합병을 당해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 하면은 입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고를 하면 그때 강대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입고를 할 때 이 위안스카이는 가마를 타고 들어가요.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이 대사들은 다 걸어서 이제 입고를 하는데 이 원색에는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왔는 대사인 대사이자 선교사였죠. 아마 알렌이라고 있습니다. 알렌. 제가 지금 알렌의 일기라는 책을 여기 꺼내놨는데요. 이 알렌이 그러니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위안스카이만 저렇게 가마를 타고 들어가게 하느냐? 그럴 거면 다른 나라의 대사들도 모두 가마를 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묵살해버립니다. 조선 왕실에서. 어림도 없다. 이 중국은 우리의 상국이다. 상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위안스카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조선의 왕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 총독이라는 그 칭호를 놓고 보자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에 시진핑으로부터 뭔가 글자를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아니고 대한민국 무슨 총독이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은 트럼프에다가도 그랬죠. 대한민국은 자기들 나와바리라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나라라고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어떤 종속국임을 계속해서 관통해서 지금 역사관을 그렇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이 조선 왕실은 그때 당시 어땠냐면은 흔히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도망가 있는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선의 고종은 11년 동안에 7차례의 파천을 시도합니다. 뭐 미관 파천, 미국 대사, 그 다음에 뭐 영관 파천, 영국 대사, 그 다음에 또 아관 파천, 다시 또 미관 파천, 그 다음에 또 불관 파천, 프랑스. 그렇게 해가지고 11년 동안 7차례 도망 다녀요. 역사를 앞서 가자면 아까 제가 임진왜란 이야기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군의 수세에 몰리니까 중국에다가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극구 말리고 왕이 나라를 떠나면 이 나라는 없는 거다. 예, 전제 왕권은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져 버리면 여왕개미가 사라지듯이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요. 백성들은 조선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끝까지 내가 올라가서 서해로 타고 올라가서 임금을 모시고 내 배에 태우고서라도 나는 일본과 계속 대적하겠다라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어져 가지고 이 조선이 망할 때에도 고종의 조선 왕실은 일본의 황실 아래 왕족이라는 족보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 예산에 제가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일본의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요. 그때도 그랬는데 그리고 또 고대로 올라가면은 또 일본의 조상의 국가이기도 하죠. 어디 가요? 백제 가요. 그러니까 토착 왜구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전라도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즘 좌익들이 보면은 토착 왜구를 박멸하자면서 뭐 자유한국당을 겨냥을 하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언어의 정체도 모르고 그렇게 써대던데 제가 지금 정리 안 된 대로 막 이야기할게요. 이 조선의 임금은 백성 버리고 떠나는 거를 예산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좌익들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도망치고 뭐 한강 철교를 끊어버리고 했다고 하는데요. 한강 철교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철교는
대동강 철교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대동강 철교를 한강 철교인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가짜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대구 갔다가 다시 올라가자 돌아가자, 버리면 안 된다, 서울을 버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정작 본인은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 총으로 마지막에 혹시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공산군 몇 놈 처치한 다음에 우리가 자살을 하자, 그 천국으로 갈, 하나님 나라로 갈 총이야 라고 하는, 정말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총을 지참하고 베갯머리에 놓고 잤다고 하는데, 이 좌익들은 그러면 적군에게 대통령이 사로잡히기를 바랬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웃긴 논리죠. 자, 그거는 이제 좀 너무 빠져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 위안스카이가 조선 총독 노릇을 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그래요. 근데 동학구실로 물론 일본 또 들어오죠. 뒤에 들어오는데 뭐 그때는 다 이제 막 들어올 때예요. 근데 오로지 미국은 다른 영토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오직 통상을 하자. 그래서 돈 좀 벌자는 거죠. 너희도 물론 돈 벌고, 물론 아주 동등한 조건의 통상이 될 수는 없죠. 조선과 미국이. 어쨌든 통상을 하자고 하는 게 미국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선교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목표고, 나머지는 다 영토에 야육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해야 된다면 이왕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그때 나라가 다시 살려야지 라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나라는 이미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완용을 비롯해서, 물론 이완용하고 개화파하고는 결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완용을 비롯해서 개화파, 김옥균, 뭐 박영효, 육일준 이렇게 대표되는 개화파의 선택지가 어디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랑 DNA가 거의 비슷하고, 그 총균세를 섰던 제렛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언급했죠. 왜 일본과 한국인이 저렇게 다투는지 모르겠다, 사이가 나쁜지 모르겠다, DNA 상에서는 거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일본 천황도 자기의 조상 국가는 백제였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DNA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인종인데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제렛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개화파도 보니까 그래도 아시아인이고, 그리고 유럽의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문명국가가, 근대국가를 이루었는 일본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문이 독립문이에요. 중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의미가 독립문이고, 그 독립문에 독립문 이렇게 거꾸로 적혀 있죠. 독립문 그 글자가 이완용이 쓴 글자입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만세 부를 때 그 앞에서 행사를 벌리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중앙일보 2010년도 이 기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위안스카이 이야기를 짚으면서 용산에 대해서 얽힌 사연들을 말하는데, 용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군대는 국가의 공인된 무력기관이다. 예, 맞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성공적으로 획득한 인간 공동체가 국가라는 것이다 라고 막스 베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군대는 국가의 공인된 무력기관이다. 예, 맞습니다. 공인된 무력기관이자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지만, 동족 간의 남북 대치 상황이라 무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답답하다. 동족 간의 대치 상황이라 그래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죠. 이 사람은 자꾸 뭐 북한하고 민족, 동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북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이 기자, 제가 이름은 내가 모릅니다. 이 기자가 자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회칼 들고 강도짓을 하면은 같은 민족이니까 봐줘야 되나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쓰고 동일하게 생겨도요, 이념 체계가 다르면은 같은 민족이 아닌 겁니다.
혈족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한 국가죠. 피가 다 다른데 저렇게 같은 이념 체계를 가지고 지향성을 가지고 모여서 사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인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에서도 강군으로 손꼽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외국 군대를 들이는 역사를 120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미친 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친 소리입니다. 그럼 유럽에는 미군이 없나요? 미군하고 동맹관계인 것과 미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강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북한 용어거든요. 원래는 그게 뭐냐면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강제로 점령하고 있던 강제 점령기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게 미군 강점기다. 미제 강점기다. 그래서 남한은 아직 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저거는 러시아의, 소련의 강점 국가이고 꼬봉 국가였으면서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남한 너희들은 아직까지 미국에 종속된 국가야. 경제적으로도 종속되었고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논리가 그건데 병신같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일제시제라고 해야 되죠. 강점은 무슨 강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이라는 말도 웃긴 말이죠. 징용이라는 말 속에 강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제입니까? 두 말을 쓰는 거죠. 그냥 징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강제징용이라는 말로 어떻게든 나쁘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그냥 일제 시대입니다. 저는 고려 시대, 물론 그 앞에 뭐 신라 있지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저는 조선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만약에 조선시대 다음에 일제시대를 저는 집어넣거든요. 여기에 일본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화가 나든 화가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게 역사입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분노스럽다면 저는 신라인이잖아요. 게다가 여기는 경주 서라벌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허물어버린 고려에 대해서 아직까지 치를 떨고 화를 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격분하면서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공적으로 해방된 다음에 나라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조선을 회복했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인 거죠. 그죠? 북한인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또 곁다리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독립유공자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요. 저는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써야 되냐 그러면 해방유공자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풀려나자 그 운동을 했다. 뭐 무력운동을 하든 언론사에서 하든 외교관으로서 하든 해방운동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독립유공자 중에서 사회주의 노선에서 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건국유공자로 그렇게 쳐주자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자면 태평양 연합군의 한 일원이었던 러시아도 소련도 그 당시에 굉장히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을 몰아내고자 연합군에 속해 있던 소련도 독립유공자인가요? 스탈린이 독립유공자가 돼버리는 셈이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소련 88 여단의 대위였던 김성주 말입니다. 그럼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유공자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풀려나는 거는 해방 유공자는 가능하지만 독립 유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방 유공자이면서 또 독립 유공자, 독립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독립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잖아요. 해방 유공자이고 이자 독립 유공자인 것은 이승만이죠. 미국도 사실 독립 유공은 아니에요. 어떤 엄격한 면에서는 해방 유공은 했을지언정 독립 유공자는 미국도 엄격한 면에서는 약간 배제됩니다. 또는 약간의 교집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과 독립이라는 말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하듯이 조선과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조선 다음에 일본 시대가 있었고 일제 시대가 있었고 일제 시대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조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풀려나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조선으로 회귀해버린 나라는 북한입니다. 물론 괴뢰 집단이지만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일본 흔적 지운다면서 뭐 교과도 바꾸고 나무도 캐내고 막 그러던데요. 오롯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 흔적들도요. 만약에 그런 흔적 다 캐내려고 하면 애 낳았을 때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나오면 몽고 반점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거 중국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화를 안 내나요? 중국 흔적이잖아요. 애 놓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기입니까? 근데 엉덩이 봤을 때 몽고 반점 있죠. 그러면 그거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인 중국 흔적이거든요. 몽고 반점 드러내야 됩니다. 칼로 도려내서. 그런 바보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좌익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한국 대학생들하고 얽혀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리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저 짱깨 새끼들은. 내정 간섭 정말 수천 년 동안 해온 게 누구인데 감히 내정 간섭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는가. 자, 보세요. 반일선동 맨날 하는 인간들, 지금 중국 애들 겁도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가 중국인인데 말이 하고 이게 설치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유학 왔는 학생들이 그렇게 한국 학생들하고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조리 가서 밟아버렸을 겁니다. 일본 학생들은. 어디서 이 쪽발이 새끼들이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죠. 근데 중국 놈들 예전에 올림픽 성화 봉송에 대해서 아마 그때도 한번 난장판 부릴 때도 다 침묵했습니다. 우리 중국에 대해서는요, 하도 짓눌려 살아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35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물고 떨어지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하도 눌려 살다 보니까 그냥 밟히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학사 학위만 따면은 투표권을 주자라는 그런 입법안도 있었다는 게 제가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발의가 되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특정 정당, 아마 좌익 정당일 거예요. 더불어 쪽.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던데, 걔네들 중국 학생들이 대체로 중국 공산당 소속인데 투표하면 어디를 찍겠습니까? 뻔한 수죠. 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병신 취급을 하면은 그런 꼼수를 쓰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진정한 매국노는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제가 정리되지 않는 내용을 주제만 하나 잡고, 내정 간섭이라는 주제만 하나 잡고 이렇게 막 떠들었습니다. 조금 바쁜 시간대라서 제가 중구난방 막 떠들었는데 갈피가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